앞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 2월 달에 이 변동성을 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사실은 주식 투자, 서학개미 투자들이 힘들게 했던 게 금리거든요.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니면 전쟁 이후에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로 더욱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의 프리퀀시, 그러니까 빈도를 가지고 오를 것이냐가 이것이 쟁점인 거죠. 사실은 미국 정치권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셔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특히 흔히 말하는 미국의 레프트들,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쉽게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봤다가 최근에 사과를 했죠. I was wrong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러시아를 지금 두둔하는 형국도 있고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미국 CIA가 뭐 침공이 다가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CIA 정보는 100% 믿을 수 없는 게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진짜 일어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올해 발표했던 건 뭐냐면 올해 3월부터 해가지고 이자를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실제로 올린 게 아니라 올리겠다는 예고를 보냈던 거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올릴 거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이유는 실제로 이 위험성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일어날지 아닐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일어났던 그 연준의 발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1월달 2022년 1월달 물가 상승률이 7%가 됐다라는 이 팩트 이 부분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서 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던 것 중에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유가 상승이었는데 이 유가가 그때 이후보다 지금 더 오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셔야 될 것이 작년 2021년 1월에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10%까지 갈 수 있다면 연준은 안 올릴 수 없다는 부분은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폭인 거고 그리고 3월에 올린 이후에 얼마나 더 빈번하게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금 미국 연준의 그 소비자 물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매파들이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지금 6개의 보트 중에서 6개는 지금 이미 9개의 보트 중에서 6개의 보트는 매파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이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 의견들을 반대파의 매파들의 의견을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파월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이자율을 상승시키거라든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리더십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타협안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침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너무 큰 폭으로 올려보면 미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폭이 예상보다 저는 크진 않더라도 반드시 3월에 적정 수준에서 저는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 고려 사항은 이 흔히 말하는 이 엑스터널 쇼크, 그러니까 즉 외부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이라는 요소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셔야 될 것은 미국 경제의 수용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3.4%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나 2021년에는 작년에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임금도 많이 상승했죠. 그런 걸 본다라면 미국 경제가 미국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러시아하고 전쟁이 올렸어도. 근데 올리는 건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또 한 번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빠른 속도, 간격이 인터벌이 짧은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은 클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렇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파월에 대한 인상을 조금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파월이 사실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연방준비은행장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연방준비은행은 사실상의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는데 실업률을 줄이는 것과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것. 그렇죠. 근데 최대한 제가 봤던 파월이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실업률은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경기가 부러지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했던 말 중에서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님블 앤 험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각을 잡고 있는데 네. 이제 러시아의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심각한 폭으로 갑자기 우리가 예상 밖으로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위기감을 반영했는데 올리는데 만약에 너무 크게 올려버리면 시장이 더욱더 패닉으로 빠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 자체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배경도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의 앞으로의 그 형국에 대한 것도 파월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스타일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예상 밖으로 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시장은 그것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을 갖다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어떤 주가의 조정기가 된다라고 아직 뭐 베어마켓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정기인데 이 조정기가 생각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길게 갈 수는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봄에 있어서는 저희 서계구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펀다멘탈을 많이 더욱더 관찰하고 공부하려는 노력들이 저는 더욱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차트만 보고서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보다는 기업의 펀다멘탈을 더욱더 살펴보는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힘든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흔히 말하는 장투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분들의 지금 결국 주시장에서의 판단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제 효과라든지 지정학적 효과처럼 복잡한 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냐 사냐의 결국은 개인의 지금 팔 것이냐, 지금 살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사실 이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견뎌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가에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진폭이 있을 때 뭐 지금 벌써 뭐 우크라이나 할 때 유튜브에 보니까 줍줍해야 된다는 이러한 좀 성급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건 대단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기업의 펀더멘털을 좀 보면서 같이 서구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못 견디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든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사실 기업에 대한 믿음은 펀더멘털 분석에서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계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크립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당사자 국가는 아니지만 주변 국가인 카자흐스탄 이 대단히 많이 크립토를 생산하는 마이닝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곳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에도 사실은 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립토 생산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려를 미치면서 크립토의 가격 하락을 지금 끌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더 큰 것은 이 석유 가격과 천연가스의 폭등이죠. 가격의 폭등이죠. 이렇게 되면은 화석연료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50%가 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크립토 같은 경우에서 많은 경우에 화석연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크립토 채굴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는 이것을 가격을 못 견디는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립토 공급 자체에 대한 차질이 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크립토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지금 이 갈등들이 이 지정학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약소국가 같은 경우에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국가의 역할, 거버먼트의 역할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선호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의 협력하던 분위기에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자꾸 축소할 수도 있고 특히 크립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뭐 DAO가 대체한다든지 뭐 블록체인이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전쟁이 나는 이 국면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중국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에서는 크립토에 대한 규제를 대단히 구체화시키고 있고 미국 정부도 크립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화되는 국가의 역할 속에서 나라마다 크립토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2022년이기 때문에 크립토 윈터, 크립토 겨울은 2022년 저는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가 기능 강화를 낳고 이게 더 규제를
그렇죠. 규제하고 연관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의 장점, 이 윈터를 피할 수 있는 봄이 올 수 있다는 징조는 뭐냐면 결국은 크립토 진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대중 서비스를 선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고 하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라면 기업의 펀더멘트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살펴야 될 펀더멘트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들이 없다 보니 이것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갖다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지금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레딧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보너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크립토를 조금 수용하겠다라는 시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돼서 크립토가 가질 수 있는 실물 경제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면서 크립토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올해 내에 실패한다라면 각국의 규제를 현실화되는 규제를 피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서 이 크립토의 윈터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립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의 기준으로 2월 말일 정도이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이 없기를 저희 서학개미 구조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